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밀, 옥수수, 계란에다 식용유까지 전쟁과 또 수출 중단 이슈, 가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밥상 물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 팜유 시장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식품 가격의 인상 파장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선진 8개 국가 가운데서 뉴질랜드 5.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차질뿐만 아니라 재정 적체 확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추가 경전 예산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4차례, 지난해는 2차례 편성됐는데요. 재난지원금 청구서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는 특히 서민들의 삶을 옥죄게 되는데요. 지난해 밥상 물가가 5.9%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허리띠를 단단하게 졸라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또 어떤 흐름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오늘장의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MSCI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대기 편입주 미리 담아볼까?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효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오늘 2,700을 깼고요. 일단 코스닥은 900선을 지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현재 장중 고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49원 20전, 1250원 선까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매수, 관망, 매도 가운데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관망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가가 사실 좀 겁나게 이렇게 미국 증시도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겁을 내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사실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동안 3,300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낙폭이 꽤 컸습니다. 충분히 좀 반영을 했던 부분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하반 경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기대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런 미증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찍었던 2,600선을 아직 하회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는 사실 우리 국민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방어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시장을. 그래서 사실 크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매물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일단은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선물을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내느냐 일단 추세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서 보시되 다만 이제 저점의 지지대가 정말 확고하다 이번 하락에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저점 매수를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더 확인하시겠다고요? 네, 그래서 지지력을? 일단은 관망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 저점 네. 매수를 해볼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대형주 가운데서 전차 군단 중에 자동차 종목의 실적 발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시 구간에 현대차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30조 3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1조 원 중반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보다 웃도는 실적이 나왔고요. 현재 현대차의 주가는 낙폭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더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 현재 약보합권 움직임에 최근 들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횡보 양상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자동차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차 군단이라고 보통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가는 큰 축이거든요.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지난주 시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본업에 대한 우려감들, 특히나 이제 수요 둔화 부분이죠.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 시장을 팔게 됐을 때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팔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밀린 부분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시장이 하단을 확고하게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 그러면 현대차 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주가 조정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좀 저울질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월 초에 있을 5월 FOMC 아마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 시기를 많이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 과연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현재는 관망해보자는 의견을 주셨네요. 원화 약세 속에서 현재 외국인 현선물 모두 팔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특히 4,100억 원대 매도세를 오늘도 보여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5월에는 MSCI 지수 정기 변경, 6월에는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또 수급이 부진할 때 아무래도 더 눈이 가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5월 MSCI 정기 변경에서 신규 편입 가능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건 일단 현대중공업을 가장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보면은 이제 MSCI 그 리밸런싱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는 정확히 5월 31일이고요. 이제 미리 반기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월 13일 정도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추이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 이제 전세 이 증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세가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분명히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죠. 그러니까 MSCI 지수를 많이 이제 벤치마크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MSCI 지수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자산이 이게 16조 달러거든요. 16조 달러를 제가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2경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금의 엄청난 금액이 MSCI 지수를 굉장히 벤치마크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편입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뭐 기관 투자들이나 전체 시장에서 보는 건 현대중공업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1순위로 현대중공업 네. 신규 편입 가능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증권사들 분석을 여러 가지 종목을 하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뭐 그 밖에도 뭐 KT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지수에 포함이 되려면 시가총액이 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좋았어요. 대형주임에도 주가 상승세도 좋았고 또 충분히 거래량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동 시가총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가총액 큰 걸 하는데 이제 유동성, 즉 거래량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없고 시가총액만 큰다 그러면 이제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유동 시가총액이라는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주 랠리가 좀 계속됐었잖아요. 조선업계가 최근에 조선업종들이나 대표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조금 주춤하거든요.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약간 KT보다는 현대중공업 쪽으로 좀 많이 의견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CI 5월 변경 예정인 이 MSCI의 리밸런싱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신규 편입주로 거론되고 있고요. 편출 종목으로는 시젠과 녹십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MSCI를 추종하는 자금 자체가 엄청 크다는 걸 확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MSCI 지수라든가 이런 큰 어떤 벤치마크 편입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우리 증시를 매수를 한다 그랬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디테일하게 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선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편입되기 한 달 전 정도? 그때부터 좀 미리 이제 기대감으로 막 올라요. 오르다가 오히려 이제 편입이 될 시점쯤 되면 오히려 주가가 좀 반대로 역으로 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수급이나 추세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선 수주가 우리나라가 수주가 엄청 좋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최근 들어서 올 들어서만
50%가 넘게 올랐어요. 벌써 그렇게 예, 올랐어요. 올 초가 상당히 10만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예. 지금 14만 원대 정도가 이제 고점으로 하면 거의 16만 원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네. 올 들어서만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편입이 된다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기대감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선 반영되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을 하신 측면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아니면 충분히 이제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되는 그런 흐름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일단 뭐 거론되고 있지만 오름폭을 봤을 때는 지금은 정말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반기 리뷰 발표가 아까 5월 13일이라고 해주셨는데 5월 13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3주 정도 좀 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네.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기간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렇게 신규 편입하는 종목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출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네. 기존의 MSCI의 구성 종목이었다가 편출이 되면 그 종목을 팔고 신규 편입 종목을 사는 걸까요? 이 구성 종목의 변경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편출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하는 그 리스트에선 빠지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그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예상입니다. 아직 편출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편출 예상 종목을 보면 뭐 시젠 아까 말씀해 주신 시젠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제 편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이런 시장에 좀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대응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유동주식 수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을 또 더 받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상장했던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도 있어요.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유동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출이 좀 예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추이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실제로 매물을 많이 쏟아내는지 그리고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좀 보시면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를 하신 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전략일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현대중공업은 잠시 후에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시브 자금의 수급 이벤트가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예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월 말에 정기 변경이 되는 건가요? 실행이 이제 6월에 되는 건지. 원래 6월에 이벤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네. 코스피 200 정기 변경 편출입 예상 종목 알아볼까요? 일단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MSCI만큼의 어떤 큰 영향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코스피 200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이유가 사실 최근에 이제 펀드라든가 네. 또 이제 ETF가 또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무래도 이제 이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00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종목을 쭉 보면은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떤 공통적인 종목들만 좀 추린 건데요. 이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FNF라든가 SD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메리츠화재, 케이카, 한일시멘트, 일진솔루스 정도가 이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또 빠지는 종목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종목으로는 이제 CJCGV라든가 부강약품, 쿠크홀딩스, S&T 모티브 등이 편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상이 이제 예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라든가 추세를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FNF 같은 경우는 편입 예상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시가총액이 늘어나서일까요? F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FNF 홀딩스라 해서 지주회사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됐는데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좀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하고서 6개월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편입이 안 됐던 케이스입니다. FNF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편입이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일진 하이솔루스,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이 됐어요. 지난해 7월, 9월, 10월에 각각 신규 상장이 됐는데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어떤 시총 기준을 가지고도 또 편입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족을 했기 때문에 좀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CJ CGV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총으로 이제 따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다시 리오픈이 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빠졌습니다. 실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총 순위가 하락한 부분 때문에 CJ CGV 같은 경우는 편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150 지수 변경도 종목이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종목 변경이 많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상당히 많은 종목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도 코스피 200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가장 우량한 150 종목을 이제 출연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벤치마크로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코스닥 150의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위즈윅 스튜디오, 비덴트, NK맥스, 엔캠, 하나마이크론, 다날, 인텔리안테크, 골프존, 나노신소재, 유니테스트, 디어유, 넷게임즈, 크리스 FNC까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종목이 편입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편출되는 종목도 그에 맞서서 만만치 않게 좀 많은데요. 일단 웹젠, 메지온,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 유닛은, 엔지캠 생명과학, 데아TI, 오이솔루션, 셀리드, 톱텍, 휴원스 글로벌, M2N, 다나와 JNTC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지금 편입 편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건 예상 종목이긴 합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건 아니에요. 미리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일단은 후보군에 올랐기 때문에 좀 추세나 이런 수급 부분을 좀 면밀히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150 편출입 종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또 역으로 공매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것도 조정장에서는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보실 만한 대목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스닥 150 편출입 종목 가운데서는 혹시 특별히 눈에 띄시는 종목이 있으신지 종목 거론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 근데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특별한 종목보다 워낙 이제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공매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통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경우는 사실 흐름이 좋았거든요. 항상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 10년간 봤을 때. 그래서 편입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이벤트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맞는데 작년부터 사실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보통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한정해서 지금 공매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 사실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편입이 돼서 좋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야 편입이 되는데 공매도도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투자자분이 좀 머리가 아파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준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기준을 주시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예상이 먼저 뜨게 되면 사실 미리 좀 오릅니다. 기대감이 오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 변경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오히려 이제 충분히 미리 선방해서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도 나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다가 역으로 이제 확실히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벤치마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외인 매수라든가 매수가 들어오면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실 테지만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지를 좀 명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추세라든가 수급을 좀 확인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건 사실은 기관이나 이런 외국인들이나 플레이어들의 사실은 어떤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팔고 싶을 수도 있고 사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편입이 되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 좀 빠지는 부분은 좀 조심해라. 다만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좋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종목은 5월 말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6월 10일에 정기 변경이 실시됩니다. 매년 2번 거래소가 이렇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종목들을 변경하게 되고요. 6월과 12월 실시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기 변경 당일 이후가 오히려 편입 종목들의 흐름이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다 좋진 않을 거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종목이 갈 겁니다. 그게 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정말 전 세계 국가 주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 정기 변경이 됐는데 정말 뭔가 매력이 확실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뭔가 투자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지 않은 이상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정기 변경 당일에 유의할 점 알아보면서 그 이후에 투자 전략에 있어서 좀 더 힌트 좀 얻어볼게요. 일단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 이제 그 배워야서 한다 코너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여러 번 그럴 것 같아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보실 때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실적이 앞으로 매출이 뭐 몇 배가 늘어나고 이러면 좋겠죠. 주가는 좋은데 다만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그걸 반영하는 게 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여러분께서 보실 때 일단 시장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일단 편입되는 건 너무나 좋은 이벤트인데 시장이 만약에 그 당시에도 오히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심해지고 급락을 했다는 거랑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먼저 보시고요. 다만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룸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시장 흐름이 안정된 기조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정기 변경 당일 전까지는 좀 변동성에 유의를 하자.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중장기적 흐름에서 보면 일단 벤치마크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급이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시장 자체가 좋은 것도 좋지만 내 종목의 수급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수급적인 이벤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MSCI, 종목 정기 변경까지 이 이벤트들 잘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시죠. 카타르 암초 걸린 조선주 전망은? 네,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말 이 업황의 흐름과 수주의 흐름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또 이 업종에 대해서 반론할 거리들도 많아서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분기에는 일단 호재가 한 가지 나왔죠. 주요 조선 5개사가 연간 수주 목표의 40%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 수주 글로벌 1위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이 신규 수주 1위 점유율을 나타냈는데 2015년 이후에 7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조선 업종 동향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일단은 정말 7년 만에 우리가 중국을 누르고 정말 조선에서 큰 수주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연간 수주 목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40%로 1분기에 달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 흐름이고 또 조선 업종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회사별로 좀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수주 목표의 26%,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42%, 그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90%가 벌써 달성이 됐고요. 네. 삼성중공업이 25%, 대우조선해양이 47%의 달성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현대중공업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조선주의 흐름들이 이제 우상향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은 일단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클 자체가 그냥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정말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슈퍼사이클 가능성? 일단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나중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기가 2020년 전후거든요. 네. 2000년 정도. 2000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수주가 많이 발주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폐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 한 2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수주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어떤 조선의 큰 정말 부흥기가 있었던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도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상이 되는 건 이제 2025년 이후거든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큰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오히려 작은 사이클에 있어서는 반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1분기부터 해서 수주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또 시장에서 나오는 건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주가 좀 피크아웃을 친 거 아닌가 이런 또 반론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해운 업종의 경우도 사실 운임 같은 경우도 약간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서서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 어떤 조선 수주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이제 네, 그런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BDI 지수라든가 여러 지수들을 정상화 될까요? 해상 운임이? 현재 그거는 이제 현재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중국의 네. 봉쇄 정책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북미 같은 경우를 예상을 해보면 북미 쪽에서는 지금 약간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해운주들이 최근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네.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운임이 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배에 만든 조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수주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피크아웃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사이클에 대해서 단기 또 장기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는 피크아웃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있어서 먼저 해상 운임의 안정화를 꼽아주셨고요. 최근에 조선주가 그것 때문에 또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수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실렸었는데요. 네. 카타르 LNG선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가 23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받다가 여기서 협상에 있어서 저가 수주에 대해서 카타르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 수주를 받고 나서 적자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카타르 쪽에서 사실 카타르가 100척이 넘는 어떤 그런 발주를 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2020년도에 굉장히 또 그때 한번 또 이제 붐이 좀 일어가지고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타르 에너지 측에서 사실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하고 이제 100척이 넘는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때 어떤 선가로 계약을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카타르 입장에서도 이해는 갑니다. 사실 워낙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고 굉장히 큰 물량인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LNG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건조비라든가 성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카타르 측에서는 2년 전에 성과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좀 조율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카타르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다만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국가적으로나 좀 서로 이제 어떤 협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도 조금 우려감이 있어요. 이제 우려감이 있는 이유가 만약에 카타르 주장대로 계약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척당 최소 42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20억 곱하기 100을 해야 돼. 100척이 넘으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큰 지금 사실 규모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땐 조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계약이 파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기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선주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피크아웃 얘기도 약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충격은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한 회사하고만 한 계약이 아니고 여러 회사하고 한 계약이기도 하고 큰 계약이고 더군다나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신뢰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조금 협상이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 수주 2020년 6월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판 가격이 올랐고요. 성과도 올랐는데 2년 전의 성과를 카타르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조선사 같은 경우는 원자재 인상분을 선가에 전가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넣지 못했다. 계약에 넣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조선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그렇다 보니까 계약대로 가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조선사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일단 저가 수주를 받게 되는 건데 과연 그거를 계약을 하게 될지 아니면 협상을 잘해서 성과를 좀 올려서 손해보지 않는 차원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 계약 이행 현황도 계속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후판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NI스틸 같은 이런 철강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후판 가격 역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조선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계속 될까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예. 사실은 이제 부담 요인 중에 후판 가격 인상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네. 사실 이제 철강 가격은 사실 이제 조선업뿐만 아니라 뭐 건설이라든가 또 가전이라든가 여러 자동차라든가 전부 사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좀 무서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업종 입장에서 후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후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분명히 부담이 되는 요소는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이제 후판 가격을 협상을 좀 하게 되는데 아직 접점을 못 찾았다 그래요. 사실 이제 분기마다 하는 건가요? 두 번씩이면?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1년에 두 번을 보통 하게 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아직 접점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판의 원재료가 되는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 80에서 90달러 선이었는데 네. 이달에 톤당 152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해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철강업체 입장에서도 가격은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조선업종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조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후판 가격 네. 상승이란 재료가 나오면 선가 흐름을 보면서 네. 조선 산업에 대해서 추적을 네.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가 성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성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후판이 오르지만 그걸 어느 정도 전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수주가 좀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상에서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사의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를 쌓아놔야 돼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손익계산서 상에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손익계산서 상에는 이제 이익을 못 내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게 작년 상반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지금 후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거의 9천억 가까이,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한 8,300억 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한 3,720억 원 정도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지금 시장에서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사실 조선주 그러면 이제 물론 수주가 큽니다. 수주에 따라서 주가가 흐름이 많이 바뀌는데 조선업종이 사실 플러스를 낸 거를 좀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지금 예, 작년에도 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근데 올해도 만약에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후판 가격으로 인해서 이런 손실 충당금을 반영해야 된다면 사실 올해도 이런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좀 빨간 글씨를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그나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를 많이 반영을 해요. 사실 지금이 현 실적보다는 향후에 수주를 많이 좀 선반영하는 측면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호황제가 저렇게 싸우다 보니까 조선주가 무거운 거죠. 네네. 주가가 제한적인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증권사 연구원 가운데 별명이 조선의 국모라는 타이틀이 붙으신 분이 계세요. 엄경화 네. 연구원님이라고 시마론에도 나오시는 네.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그분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조선주들의 흑자 전환 가능성을 보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네. 조만간 그분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시장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처럼 충당금을 쌓는 이슈 때문에 또 실적이 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네.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뭐 자동차주 관심이 더 많으시네요. 현대차 올라가요, 전문가님. 네네네. 보셨어요? 아, 지금 제가 오전에만 보고 사실 오후에는 주가를 좀 못 봤는데 지금 말씀 중이셔서 사실 네. 보시기 근데 힘드신데.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예. 사실 이제 뭐 이 원자재 측면에서는 조선이나 자동차나 똑같거든요. 결국은 철강을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현대차는 네. 그래도 좀 주가가 18만 원 선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있어서는 사실은 현대차 같은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은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예. 측면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고 또 제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좀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 아이오닉 5라든가 EV6 뭐 이런 전기차가 1위를 했대요. 그 유럽의 평가가 자동차 너무 좋아요, 유럽에서. 네, 유럽 자동차를 제끼고 사실 너무 놀랍다. 그래서 EV6 이런 차가 나왔냐. 예, 그래서 충전 시간 때문이죠. 충전 시간이 짧아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1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5가 미국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런 요소들이 사실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주가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사실은 시총이 큰 업종이고요. 사실은 시장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수차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 흐름부터 먼저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되는지를 먼저 네.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원자재인 철강의 가격 자체가 네. 높다 보니까 비용 부담을 겪는 업종인 건데요. 지금 뭐 유가도 계속 100달러 선에서 크게 내려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달러를 지지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가도 계속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LNG 선박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네. 고유가의 상황이고 또 LNG 선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건 맞는데 앞으로 수주 이쪽에서 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실까요? 일단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LNG 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긍정적, 그게 사실은 좀 살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벌크선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인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지금 앞서도 뭐 후판 가격도 얘기했지만 부담스러운 요소도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하느냐. 그러니까 조선주를 볼 때 단기간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피크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걸 집중할지 아니면 2025년 이후에 일어날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가능성은 사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면 주가는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 사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부터 발주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다가 2008년도 정도를 피크를 해가지고 계속 사실은 수주가 좀 빠졌어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교체 발주가 지금 시장에서는 2024년 이후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2024년, 2026년, 2028년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주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발주됐던 그 선박들이 폐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그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환경 그쵸.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까지 가세하면 더 네, 수요가 그렇게 되면 많아지고. 사실은 굉장히 정말 조선이 다시 한번 크게 좀 융성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그래서, 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 환경 문제도 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쵸. 크다고 보고 다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피크아웃 그런 부담감을 좀 더 보느냐 또는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빅사이클이 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크게 보느냐 이거를 사실은 좀 주가 추세라든가 흐름 또 수급 흐름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계속해서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종목을 얘기하시면서 네. 만도 오토에버 뭐 이런 부품주 네. 이미 바닥 탈출한 종목들 주가 흐름을 주목하시는데요. 근데 조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시고 네. 많은 전문가분들 혹은 슈퍼개미 네. 그러니까 거액을 투자하시는 슈퍼개미 분들도
뭐 여러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들을 최근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원화약세 흐름도 국내 조선사의 우호적인 요소라고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제 수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원화 약세가 호재거든요. 사실은 이제 가전업체도 마찬가지고 조선업체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할 때 이제 달러를 받기 때문에 그럼 사실 달러가 강하면 좋은 거거든요. 사실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히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70%는 해지를 보통 해요. 이제 환율 변동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해지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30% 정도는 이제 포지션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변동될 수 있게. 근데 그게 만약에 달러 강세 쪽으로 가게 되면 유리한 거죠. 조금 더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강달러 정책은 조선업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현재는 우리 조선 기업들이 달러 부자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하고 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어쨌든 뭐 수주는 들어왔지만 실적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적자를 보였습니다. 뭐 이런 철강 가격, 후반 가격 상승에 대비한 충당금 쌓기도 있었고요. 지난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업들이 R&D를 또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력난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R&D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계속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쵸. 거죠. 예, 그래야 계속 수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난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자동차에도 자율주행차가 지금 대세로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선박에도 제가 보니까 이런 무인 항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차세대 선박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비전 2030을 좀 발표를 하면서 차세대 선박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친환경 쪽하고 디지털 스마트화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기조가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저탄소 선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온실가스를 좀 저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후 온난화 현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줄이려면 모든 산업계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R&D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까지 수소나 암모니아, 전기 이런 무탄소 연료 추진 시스템도 상용하겠다라는 부분을 예,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친환경 제품을 점점 선호를 하게 되잖아요.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사들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선박이나 디지털 선박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수주하는데 용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R&D 투자는 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R&D 투자라는 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수주를 오히려 좀 더 확고하게,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업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즘 투자나 증설에 대해서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조선 산업을 이것까지 볼 여력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이 기저에 발전하고 있는 그 동력을 위해서 R&D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한 미래형 선박이 2030년 정도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현대중공업 비전 2030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조선주 내 탑픽을 꼽아 볼게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현대중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물론 좋습니다만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부담이시죠? 저도 이제 골라 보다가 오늘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회사가 현대삼호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이 모두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회사들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장점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수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의 90%를 벌써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이런 자회사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컨테이너선이라든가 LNG선 발주를 좀 주도하고 있다. 또 이런 노하우가 굉장히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고부가가치선 위주로 좀 매출을 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주 증대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던 현대삼호중공업을 상장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조선해양의 가치 증대에
또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상장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올해 일단 상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상장 시기를 지금 노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상장을 뭐 언제든지 기대감은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남아있네요. 맞습니다. 예. 주가는 지금 95,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지주사다 보니까 지주사는 제일 뒷전에 있잖아요. 네네. 뭐 음식료에서 지주사주가 오늘 좀 올라가는 종목도 네. 많이 보이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지주사가 뒷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상승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네. 딱 시가 부근이거든요. 네네. 네, 얼마까지 목표가를 보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보통 한 12만 원 선 정도, 한 13만 원 선까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다른 조선 업체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굉장히 유력한 자회사들, 아까 말씀 현대인포 조선이라든지 현대사무중공업 이런 좋은 회사들을 갖고 있고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는 굉장히 낮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만 주가가 5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어준다면 충분히 상승률하고 이제 사실은 시작해도 늦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가 이런 계열사의 IPO 기대감을 어떤 형태로 반영을 하게 될지, 과연 가볍게 반영을 해줄지, 그걸 한번 좀 잘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효열 전문가와 함께 해봤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이효열 전문가 오늘 또 장 마감 이후에 저녁 때 공개 방송 예정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제가 이제 우리 투자 여러분을 위해서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합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오늘은 제 소개도 하고 그래서 네. 투자 원칙과 포트폴리오 설정에 대해서 좀 오.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시장이 굉장히 변화가 크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 원칙이라든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현명한 부분인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이제 이토마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하고요.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유튜브 투자자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단독 공개 방송은 이토마토 홈페이지 찾아와 주시면 아마 그 루트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효열 전문가 정말 내공 있는 전문가세요. 저는 그걸 좀 느끼고 있는데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저녁 7시에 이효열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중국 쪽에 지금 낙폭이 좀 커지면서 3,000선 깨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어떻게 할까요? 계속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